한림의대 감염내과 이재갑, 가천대 간호대학 유소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면밀히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전문가이신 이재갑 교수님을 모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갑 교수님께 첫 번째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전파 경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만 아직 조금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오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바이러스의 특성과 전파 경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제 전형적인 호흡기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전파 경로는 이제 호흡기를 통한 전파인데 비말, 침방울에 바이러스가 묻어서 이제 날아가고 그 바이러스를 상대방이 호흡할 때 이제 받아들이면 이제 감염되는 형태로 감염이 될 수 있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비말 감염만 보통 생각을 많이 하는데 비말 감염이더라도 침방울이 날아와서 이제 그 침방울이 여러 이제 환경이나 이런 데 떨어지게 되면 오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손을 대거나 이래서 얼굴이나 이외에 가져대게 되면 이제 그렇게 해서도 감염이 될 수 있는 그런 간접 전파도 가능합니다.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뭐 공기 전파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든 코로나19의 지금까지 전파 경로는 이제 그 꼭 비말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이름이 최근에 이제 결정이 됐는데 이제 예전에 유행했던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랑 유사하다 그래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 사스코브2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결정이 됐고요. 그리고 사스코브2에 의한 감염증 이름 자체가 코비드 19이라고 정해졌고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라고 현재 불리우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이제 RNA 바이러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RNA 바이러스는 이제 그 유전자 조각이 이제 한 줄기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DNA 바이러스는 두 줄이다 보니까 한 줄이 문제가 생겨도 다른 한 줄이 표준이 되니까 이제 유전적 변이가 잘 일어나지 않는데 RNA 바이러스는 한 줄이다 보니까 이 바이러스가 증식한다든지 뭐 다른 동물에 감염되거나 사람한테 감염되는 중간에 유전적 변이를 계속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사람한테 감염되는 이제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사스코브2 이전까지는 6개가 있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스랑 그다음에 이제 메르스 바이러스, 그 외에 이제 감기 일으키는 4가지 바이러스가 있어서 6개가 있었고요.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되면서 7번째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된 겁니다. 교수님, 근데 네. 코로나19는 진짜 다른 바이러스 감염과 다르게 무증상일 때도 전파를 많이 일으키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굉장히 더 많이 퍼지는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까요? 일단 이제 그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게 이제 잠복기 상황에서 무증상기에 이제 감염을 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하자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대부분의 이제 그 전파가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그 시점에서 이제 전파가 되기 시작을 하고 그래 뭐 조금 앞당겨줘도 그 증상 나오기 한 반나절 전부터 이제 전파가 되다 보니까 그냥 증상 기준으로 이제 환자한테 이제 뭐 역학 조사를 해도 되고 또 환자의 관리를 해도 되는데 지금 현재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감염이 증상 나오기 한 2, 3일 전부터 감염이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본인이 증상이 나와서 나 이제 코로나 의심되니까 검사 좀 받으러 가야 돼라고 해서 만약에 확진이 돼 버리면 그때 증상 생겼을 때 이 만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전에 만났던 사람까지 다 자가격리를 시켜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더 문제는 본인이 남한테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아더라도 이미 본인 증상 없으니까 그냥 정상 생활을 하다가 만난 많은 사람한테도 이제 감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래서 지역사회 전파도 아주 용이하고 또 많은 사람에게 감염시킬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증상 감염기라 그래서 앞으로 2, 3일 있다 증상이 나타날 사람들하고요. 아예 처음에 이제 뭐 우연한 기회에 확진이 됐는데 정말 퇴원할 때까지 이제 그 증상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은 우리가 무증상 감염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증상 감염자는 또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킬 수 있을지 그러니까 전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제 증상이 나타날 만한 그런 사람의 무증상기와 비교해서 그런 무증상 감염자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감염시킬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가 이제 충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전파는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가벼운 감기쯤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코 가벼운 감기가 아니잖아요. 증상이 있고 나서 뭐 완치 후 합병증 이런 것들 좀 알려주시면 환자들이 주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가벼운 감기라고 생각을 하고 싶은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가벼운 감기라고 생각하기엔 사망률이 너무 높은 거죠. 우리나라에서의 사망률이 전체 사망률 한 2.3% 정도 되고요. 전 세계 사망률이 한 5.9% 정도 되고 있고요. 심각한 이제 유행을 겪었던 국가들 같은 경우 영국은 뭐 14% 정도, 뭐 미국만 하더라도 5%가 넘는 사망률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감기에서 1%가 넘는 사망률을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는 현재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조차도 0.1% 정도 얘기를 하는 거니까 0.1%고 2%를 비교하면 거의 20배의 사망률 차이가 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가벼운 감기라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이제 생기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에서의 사망률 자료를 보게 되면 80대 이상에서의 사망률이 거의 26%에 달합니다. 그리고 70대가 한 10%, 그다음에 60대가 2%에서 연령이 높은 분일수록 사망률이 상당히 높게 되고 이제 50대 미만에서의 사망자는 거의 손에 꼽거든요. 그래서 다만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제 본인이 감염이 이제 잘 걸려도 뭐 심하게 안 걸리고 무증상 감염도 많다 보니까 그냥 걸리고 그냥 말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이제 그런 전파 경로들을 보게 되면 젊은 사람들이 먼저 감염이 되고 나서 지역사회 내 확산을 일으키고 지역사회 내에 그러면 노약자들이 감염시킬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젊은 사람들이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본인 증상이 가볍다고 해서 너무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또한 젊은 분들 중에서도 극히 일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언론에서 많이 알려진 것처럼 사이토카인 스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중증 폐렴을 알아서 중환자실에서 뭐 한 달, 두 달씩 입원해 있었던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할 때는 일단은 이제 이 코로나19 자체가 가벼운 감기 정도 생각할 수도 없을 뿐더러 가벼운 감기처럼 앓는 젊은 분들도 본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그런 주변에 있는 그런 어르신들, 부모님들이라든지 뭐 여러 조부모님들 같은 부분에 감염시켰다 아니면 조카들이라든지 아이들한테 감염시켰을 때 상당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발생 딱 아웃브레이크 생기고부터 저는 홍삼을 먹기 시작했어요. 네. 그다음에 오렌지도 먹고 비타민을 먹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혹시 교수님 생각하기에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코로나19와 관련된 혹시 그런 방법이 있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요새 이제 뭐 TV를 많이 보면 이제 면역력 증강하는 그런 약도 팔고 뭐 건강 보조식품도 팔고 이러는데 사실 저희가 단언컨대 특정한 약이라든지 특정한 어떤 뭐 음식이라든지 이런 게 면역을 증강시킨다는 건 다 거짓말로 보시면 됩니다. 특히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이제 뭐 건강하게 사는 건 좋긴 좋지만 특정 음식물이라든지 특정 약이 면역력 올린다 이런 얘기들은 없기 때문에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는 그런 모든 뭐 광고나 이런 데서 그런 부분들은 굳이 그렇게 비싼 돈들 살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다만 평상시에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이 걸리더라도 가볍게 앓는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친환자가 많아지면서 가족이나 아니면 지인들 네. 그래서 이렇게 노출이 되거나 그런 네. 의심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노동부에서 인정되는 어떤 병가 정책이 있나요? 일단은 뭐 제가 노동부 직원은 아니라서 하지만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이제 자가격리 대상자로 이제 하게 되면 일단은 이제 그 확진 환자하고 마지막 접촉한 날 기준으로 이제 최종 잠복, 그러니까 최대 잠복기는 14일 동안 이제 병가라고 해야 되나요? 자가격리를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안 다니는 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정부에서 특정 생활보조를 위한 지원금을 이제 14일 동안 이제 그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 직장을 다니시는 부분들은 직장에서 유급으로 이제 휴가를 쓸 수 있게 되고 그 유급 휴가 쓴 거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는 직장이 정부에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돈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이제 그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 손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긴 하는데 기본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비용을 정부가 지급하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교수님 뭐 긴급 발송 문자 엄청 많이 오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딱 봤더니 제가 갔던 장소에 있던 사람 와서 검사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갈 때 검체 채취하거나 이럴 때 그 병원에서 채취하시는 분도 주의할 점이 있고 혹시 가는 사람도 혹시 뭔가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특히 요새 이제 뭐 지자체나 이런 곳에서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해당되는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어차피 자가격리가 돼 있고 이제 그 분들에 대한 검사에 대한 부분들은 보건소에서 이제 직접 알려주시니까 보건소에서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 가끔 이제 문자가 본인이 갔던 동선하고 겹치면 나도 검사를 받아야 되는지 때문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제일 먼저 연락을 해야 될 거는 1339로 연락을 하시거나 아니면 보건소에 전화를 해서 일단 내가 이런 검사를 이제 받아야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 보건소에서 이제 검사를 받으라고 할 때 꼭 얘기를 들으셔야 되는 부분들은 이게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건 전수조사에 해당되는 거니까 비용을 대주겠다. 아니면 이거는 비용을 개인적으로 지불해야 된다.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하고 오셔야 선별진료소에서 조금 이제 그런 비용 문제 때문에 괜히 다투는 일이 없어질 수 있어서 그런 부분 해주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그렇게 결정돼서 선별진료소, 뭐 보건소든 병원에 선별진료 가실 때는 본인이 지금 감염된 건지 아닌 건지 확인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또 거기 선별진료소 가게 되면 이제 감염이 될 만한 사람들도 같이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하고 가셔야 되고, 그다음에 본인이 이미 증상이 생겨서 이제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사람한테 본인이 확진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되도록 이제 도보로 간다든지 자차로 간다든지 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제 그런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주시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제 병원에 도착하시면 이제 뭐 보건소든 뭐 이런 데 가면 이제 본인이 어디 갔다 오고 이런 기본적인 역학 조사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물어보게 되고요. 검체 채취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지금 대개 이제 뭐 폐렴이나 이런 증상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기도에서만 검체를 채취하는데 그 코에서 한번 이제 뭐 목에서 한번 이렇게 채취를 하고 있는데 입에서 채취할 때 약간 울렁거리 이렇게 이제 목젖이나 이런 걸 건드리면 약간 좀 이제 울렁거릴 수 있고 코를 할 때 좀 생각보다 이렇게 아프세요. 그래서 이제 그 아픈 거를 좀 기억을 하고 오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검체 채취를 하는 과정 중에서는 일단 의료진들의 보호구는 현재 질병관리본부 같은 경우는 이제 4종 세트라 그래서 뭐 수술복이라든지 뭐 고글이라든지 마스크 쓰고 그다음에 머리 이제 캡 쓰고 이제 그다음에 장갑 끼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방식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전신보호구에 해당되는 보호구를 입고 뭐 고글하고 뭐 이런 식의 그런 개인 보호구들을 다 착용을 한 상태에서 검체 채취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다만 가끔 이제 저희도 한번 저희 병원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제 고글이라든지 페이스실드 같은 이런 점막 보호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깜빡하고 이제 안 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역학조사 단계를 보게 되면 그런 고글의 점막 보호를 안 하는 경우는 이제 자가격리 대상으로 묶일 수도 있거나 업무 배제에 해당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의료진들은 그런 개인 보호 착용들을 제대로 하셔야 되고 꼭 검체 채취로 들어가기 전에는 본인이 깜빡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버디를 정해서 꼭 다른 사람을 한 명 정해서 본인이 개인 보호 제대로 입었는지를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검체 채취가 끝나고 나면 이제 검체 채취 이제 VTM이라고 해서 바이러스 배지에다가 이거를 잘 넣은 상태에서 이 부분들을 소독을 잘해야 되고 그래 보통 알코올이나 이런 거로 이제 소독을 하고 이제 보통 3중 포장들을 하죠. 어디를 먼 데로 보내기 위해서는 그런 포장들은 포장의 원칙에 맞춰서 잘 포장을 해주시고 또 환자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 마킹되면 안 되니까 그런 환자에 대한 그 인사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 주시는 이런 부분까지 잘 감당을 해주셔야 특별히 문제가 없이 이제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검체 채취가 된 환자가 집에 갈 때는 이제 그 검체 채취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들을 잘 의료진들이 해주셔야 되는데 특히 집에 이제 가는 동안에도 이제 다른 사람 피해 없도록 마스크 반드시 착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보나 자차로 반드시 이용해서 가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또한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일단 자가격리 대상자로 묶입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는 집에서 일단은 이제 혼자서 있도록 있으시고 마스크 쓰고 집에서 기다리시다가 검사 결과에 따라서 음성이면 다행이신 거고 확진되면 보건소에서 알아서 모시러 오실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요. 예. 이제 코로나 검사를 하게 되면 양성됐다가 음성됐다가 예. 또 양성됐다가 또 다시 음성됐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어떤 오염이 되는 건가요? 어떤 부분이 그 가능성이 높을까요? 이제 검사가 이제 바뀌는 분들은 특히 요새 이제 그 특정 뭐 시설이나 이런 데서 확진 환자 발생하면 전수조사를 좀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초기 검사에서는 아직까지 잠복기가 이제 안 끝나가지고 음성이 나오는 분들이 상당히 있고요. 그러다가 며칠 지나서 증상이 생기면 그때 검사하면 당연히 양성으로 바뀌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시기상 이제 내가 잠복기에 있는 상황인 건지 이제 바이러스가 배출되는 상황인 건지에 따라서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어서 2, 3일 간격이면 양성에서 음성으로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가끔 이제 검사를 해보면 양성, 음성, 양성 이렇게
반복이 돼서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주의해야 될 게 검체 채취 과정 중에서 이게 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코나 입에서 이제 검체 채취, 특히 코에서 검체 채취할 때 쑥 깊게 들어가서 네이조파링스라 그래서 안까지 깊게 들어가서 채취를 안 해주시고 코에서만 이렇게 문질러 주시는 경우는 콧물에도 바이러스 나오긴 하지만 바이러스 농도가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음성, 양성 이제 오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이제 이렇게 음성, 양성이 반복되는 경우는 검체 채취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아주 드물지만 검사하는 진행 과정 중에서 처음에 양성 나왔다고 했는데 그 이후 검사가 계속 음성이 나와서 이게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최근 사례들 같은 경우에는 검사라는 과정 중에서 좀 이렇게 검사실이 이제 오염이 돼서 그렇게 양성 음성이 오갔던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실 개별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런 부분은 질병관리본부라든지 뭐 정도관리협회나 이런 데랑 상의를 해서 검사 자체에 문제가 없는지는 또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진료실에서 진료하시다 보면 직장에서 음성인지 판정해 오라고 하는 진단서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사실 꼭 필요한 사람만 검사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분이 오시면 교수님께서는 안 받아주시잖아요. 아, 다시 한번 그런 분들한테 당부해 주실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끔 이제 뭐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회사에서 이제 너 코로나19 안 걸렸는지 확인받아서 와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보건소는 어차피 이제 역학조사와 관련돼 있는 역학적 연관성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검사를 원해서 오는 분들에 대한 검사가 진행을 전혀 안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검사를 해주는 그러니까 병원교회 선별요소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이제 본인 부담 형태로 전액 본인 부담 형태로 코드를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정말 원한다면 검사를 해주기는 합니다. 해주고 뭐 음성 나오면 음성 나왔다고 이제 연락은 해주긴 하는데 되도록이면 이런 특별한 이제 역학적 연관성이 없거나 증상이 없는 분들 또는 이제 어떤 특정하게 뭐 접촉이 될 만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냥 회사 출근 때문에 그냥 검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좀 자제를 해주셔야 꼭 검사를 받는 분들이 제때시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막연히 원하는 것보다는 꼭 방문하실 때도 필요한 경우만 하시고 해보려고 하면은 보호 장구를 잘 착용하고 그 근처까지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새 언론에서 보면 그 근처에서 대기하거나 이럴 때 마스크를 벗고 검사하는 근처에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점을 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이제 진료하시다가 혹시 꼭 이런 점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기억에 남은 거 있으면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기 공간에 있는 때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이게 특히 담배 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애써서 마스크 쓰고 왔는데 시간이 좀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같이 온 이제 그 뭐 회사나 이런 데서 갑자기 검사 다 받으라고 하는 전수조사가 내려오면 3-4명이 몰려가셔가지고 한 군데 모여서 담배를 같이 피시면서 이렇게 입김을 내뿜으면서 비말을 서로한테 이렇게 서로 이제 공유하시는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들을 좀 자제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대기 공간에서도 계속 마스크를 쓰고 계셔야 되고 손위생을 잘 하셔야 되는 게 그 대기 공간에 있는 분들 중에서 확진자가 있을 수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애꿎게 만약에 마스크를 벗거나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본인이 이제 뭐 음성이 나왔는데 거기서 접촉이 돼가지고 자가격리 대상자로 묶이는 분들도 사실 여러 명 봤거든요. 그래서 대기 공간이나 대기하는 시간에도 꼭 마스크 잘 착용해서 혹시나 있을 그런 확진자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네. 요양병원에는 보통 격리 병실이나 격리 시설이 네. 정확하게 없거든요. 근데 환자 발생하면 이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해야 되잖아요. 네. 그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송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요양병원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제 일단은 이제 확진 환자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환자는 되도록 어떻게 해서든 이제 좀 그 독립된 공간에다가 일단은 이제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대부분 이제 보건소라든지 아니면 이제 강역 시도에서 이런 병원에서 발생했을 경우에는 아주 긴급하게 이송을 해서 이제 다른 이제 병원으로 갈 수 있게 좀 도와주시니까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확진 환자 발생하면 이제 보건소 바로 신고하시고 그다음에 환자 어느 병원에 이송할지에 대해서 결정이 되면 이제 이송 차량 보내주시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다만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될 것들은 그 방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제 개인 보호구들을 반드시 갖추고 이제 들어가고 이송할 때도 하셔야 되는데 가끔 개인 보호구가 없는 상황에서 환자 발생하는 경우가 좀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 빨리 연락을 해서 그런 개인 보호를 빨리 받으셔야 되고요. 또 가끔 환자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는 상황인데 이제 개인 보호는 없다 이런 상황일 때 근데 만약에 뭐 이제
어떤 의협심을 앞서서 그냥 들어가 버리면 의료진들이 다 자가격리 대상으로 묶이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제 개인 보호 몇 벌 정도는 요양병원에서도 평소에 갖추고 계셔야 어쨌든 혹시라도 확진 환자 발생했었을 때 응급 조치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평상시에 뭐 개인 보호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 보호에 대한 훈련을 어느 정도 좀 담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교육을 시켜놔야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능동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바이러스의 전파 경로나 특성, 그리고 검체 채취의 방법과 이송, 전원 체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잘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환경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